안녕하세요. 업대연봉입니다. 특전사 생활을 하다가 전역을 하거나 보병부대를 가는 케이스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특전사 입대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특전사 생활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저희 때만 해도 다쳐서, 사실 다친다는 거는 내 의지랑 관계없는 거잖아요. 근데 부득이하게 다쳐가지고 보병부대를 가는 거를 좌천, 수치스러움, 좌절감, 자괴감 막 이런 단어들하고 연관을 지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보병부대를 간다는 건 내가 이 조직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허탈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제 동기들 중에서도 상당수는 보병부대로 가서 전역을 했어요. 보병부대 부사관으로 전역을 했죠. 인간은 특전사에서 했지만 전역은 일반 보병부대에서 전역을 한 겁니다.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매 기수마다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보병 전출을 가는지 일단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당연히 부상이죠. 후보생 때는 다치면 퇴교예요. 퇴교는 다시 민간인으로 가는 거죠. 근데 민관을 한 상태에서는 퇴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전출이에요. 민관을 한 초급 하사 때부터는 다치면 퇴교가 아니라 전출을 갑니다. 즉 보병부대로 간다는 뜻이에요. 여단으로 와서는 보병부대를 가는 거죠. 부상은 그러면은 어떠한 부상을 당할까? 훈련을 받다가 당하는 부상들도 상당합니다만 일반 생활을 하다 다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저희 때는 영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영내 때는 진짜 살기 위한 몸부림을 엄청나게 치고 살았거든요. 뭐 축구 같은 것도 많이 해요. 근데 축구도 스포츠가 아니에요. 전투예요, 전투. 상대방 다리를 접어버리려고 태클에 들어오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진짜 재수없게 그런 태클에 잘못 맞아서 진짜 무릎 나가버리면 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짬이 차잖아요. 예를 들면 영해거주는 3년차부터니까 3년차 정도가 되면 십자인대가 나가도 어디가 골절이 돼도 보통 후송을 갔다가 와요. 후송이 짧게는 며칠, 길게는 진짜 6개월, 7개월 가는 경우도 있어요. 짬이 차면 큰 부상을 당해도 후송 갔다 옵니다. 물론 후송을 길게 갔다 오면 장기 복무는 사실상 물 건너 간 거지만 어쨌든 특전사에서 전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영내 때 다쳤다 가야 됩니다. 보병부대. 그게 차이였어요. 지금은 영내 생활이 없으니까 막내 때 다쳐도 보병부대를 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영내 때 다치면 그냥 보병부대였어요. 실제로 제 영내 때는 저보다 거의 1년 반 정도 고참이었던 분인데 그 당시에 한 쓰리고 정도? 제 막내 때 쓰리고 정도였던 그 고참이 보병부대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짬이 차도요. 영내이기 때문에 다치면 보병부대를 갔어요. 참 안타깝죠. 거의 2년 생활했는데 다쳐가지고 이렇게 다쳐서 보병부대에 가는 경우들이 가장 많고요. 두 번째는 드물긴 하지만 이제 부적응자, 예를 들면 본인이 저는 못 버티겠습니다 하는 케이스예요. 못 버티는 거는 저희 때 기준으로는 크게 두 가지였는데 사실 체력이 안 돼서 못 버티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막 울고 기구해도 어쨌든 버텨지거든요. 체력이 안 돼서 저 못하겠습니다, 저 그냥 보병부대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적어도 제가 군 생활하는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또라이 짓을 하는 건지 진짜 또라이인지는 모르겠어요. 쟤는 진짜 패급이다, 저 새끼 안 되겠다 라고 판단이 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케이스로 보병부대를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세세하게 얘기를 하면 누군가를 특정하기 때문에 어느 시대에 몇 기가 어떤 주특기가 고참인지 후임인지 이런 얘기는 제가 하면 좀 위험할 것 같아서 안 하려고요. 근데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사실 보병부대 가는 경우는 이렇게 두 가지예요. 그리고 장기 복무자가 됐을 때는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장기 복무자들은 보통 위로 올라갈수록 보직을 맡아야 되거든요. 그 보직을 맡을 때도 빨리 비전투 부서로 빠져야지 오래 생활할 수가 있어요. 특전사가 진짜 아무리 날고 기는 괴물이어도요, 나이 30, 40 먹고 계속 팀에서 생활을 하면 몸이 나만하질 않아요. 그렇게 해서도 버티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진짜 괴물 체력, 광철 체력이에요. 소수 있지만 대부분은 30대가 넘어가면 몸이 진짜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짬이 차면 비전투 부서, 예를 들면 저는 통신주 특기니까 통신을 예를 들면 팀에 선임관으로 있겠죠. 그러다가 짬이 차면 대대에 통신과가 있어요. 통신과로 빨리 빠지는 경우, 이러면 몇 년을 통신과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편해집니다. 몸이 편해진다는 소리예요. 그러고 나서 좀 잘 되면 여단 통신대로 가는 거고, 더 잘 되면 뭐 사령부나 기타, 이제 통신하고 관계없는 기타 부서로 갈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넘어가야 몸이 편해지고, 몸이 편해지니까 특전사라는 부대 안에서 계속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계속 팀에서 생활을 한다? 죽어나죠. 스스로 몸이 이제 골아서 버틸 수가 없어요.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어깨 아프고 골병 들어요. 그러다 보니 자리가 없어서 못 갔지, 팀 생활하는 거는 정말 막막하지, 몸은 너무 아프지, 밑에 새끼들 말 존나 안 듣지, 미쳐버리는 거죠. 그럴 때 씨발 이제
특전사가 뭐 의미가 있냐, 무사히 정년 채워가지고 연금이나 타고 살자 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드나 봐요. 저도 장기 복무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처자식들이 있고 이제 나의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애국심이라든가 특전사 자부심이 아니라 월급 받는 거, 직업군인, 그게 더 중요해지는 때가 오니까 여기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보육무대 가서 편하게 살자, 이런 생각들을 빠르면 30대 초반 30대 중반 정도가 되면서부터 조금씩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실제로 아직도 현역이신 분들 중에 보병부대로 가신 선후배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 저랑 같은 시대 때 생활할 때 진짜 날아다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나이 먹으면 날던 새로 떨어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장기복무자들은 보병부대로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보병부대로 가면 어떠한 분위기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내 때 보병부대를 가면 스스로 많이 무너집니다. 난 이거밖에 안 되나? 그거를 이겨내는 게 되게 힘들 거예요. 저도 많이 힘들었지만 저는 다행히 특전사에서 끝까지 버티고 전역까지 했는데 제가 만약에 보병부대로 가야 된다면 부상이든 부적응이었든 그게 더 힘들었을걸요. 차라리 특전사에서 진짜 존나 맞고 맨날 퍼지고 울고 막 해도 그게 차라리 나았을걸요. 보병부대 가는 것보다. 그래서 저는 버틸 수 있었죠. 아무리 여기가 족같고 힘들어도 보병부대 가는 그 자존심이 무너지는 그것보다는 이게 더 나았으니까. 그만큼 특전사에서 보병부대를 간다는 건 많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단기자들, 특히나 영내 생활 때의 얘기고요. 영역 거주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쳐서 보병부대 가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렇게 보병부대로 갈 정도로 심각한 부상이면 의뢰사 전역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장기복무자들, 장기복무자들 중에서도 다쳐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아까처럼 못 해먹겠다 해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장기복무자들이 보병부대에 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그렇게 별로 감정이 없어요. 장기자들 후배들 입장에서는 고참 하나 사라졌으니까 자리 하나 비는 거 차라리 더 좋죠. 속으로는 빨리 가라 했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도 저 사람 족같이 하다 갔네 이런 생각은 별로 안 들어요. 왜냐면 장기복무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선후배들한테 인간관계적으로 욕을 먹을 수는 있었지만 군생활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되게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장기복무가 됐겠죠. 군생활 자체에서는 별로 깔 게 없어요. 보병부대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 시선은 별로 감정이 없어요. 나 지금 여기서 버티는 것도 힘들거든요. 저놈이 가든 말든 별로 신경 안 쓰는데 내 스스로 느껴지는 자괴감, 나 혼자 느끼는 타인이 나를 보는 시선, 그런 부분에서 많이 무너지죠. 그러니까 결론은 다치지 않는 게 가장 좋아요. 제가 체력이 남들보다 뛰어나지 않고, 물론 저도 잘하는 게 있었지만 체력적인 부분에서 남들보다 뛰어나지 않았지만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건 다치지 않아서였어요. 만약에 다쳤으면 못 버텼죠. 그거는 제가 아니라 정말 턱걸이 100개를 해도 다쳐버리면 끝이잖아요. 다치지 않는 게 군생활에서는 최고고요. 그리고 본인이 군생활을 하지 않을지라도, 전역을 할 거라도 다쳐서 나가는 게 얼마나 슬픕니까? 그것도 다쳐도 몇 개월 정도 깁스하고 그러다 보면 완치되는 그런 부상이면 차라리 다행인데, 만약에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된다 라면은 그렇죠. 근데 만약에 진짜 내가 장애를 입을 정도로 큰 부상을 당했다면 차라리 연금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큰 부상을 당하는 게 나아요. 애매하게 다치면 장애인으로 살면서 돈도 못 받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대기업은 장애인 특채들도 있어요. 어떤 동료들은 장애인으로 전역을 하고 대기업의 특채로 뽑혀가지고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 받는 분도 있어요. 일상생활은 충분히 가능하죠. 정말 무리한 운동이나 어떤 스포츠는 이제 즐기기 힘들겠지만 일상생활 가능하면서 국가로부터 어떤 재정적으로 아니면 기업으로부터 특별 대우를 받을 수 있다면, 진짜 다칠 거면 그렇게 다치는 게 낫고, 그러지 않을 거면 안 다치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 죽는 거는 최악이죠. 군인이 죽으면 현장을 원점 보존을 해야 돼요. 보호자가 그 현장을 와서 직접 수습을 해야 됩니다. 보통 군대에서 자살로 죽는 게 아니라 진짜 사고로 죽는다면 얼마나 처참하겠어요. 낙하산 타고 떨어졌는데 죽었어. 그러면은 사실 형체는 알아볼 수가 없어요. DNA로 이 사람이 누군지 확인을 해야지 형체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현장에 보호자를 모시고 와야 되는데 그 20대 초반의 보호자는 누구겠어요? 보통은 부모님일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나의 마지막 모습을 보는데 형체가 없어. 다 찢겨 있고 피밖에 없고 이 사람이 당신 자식이 맞습니다 라고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건 솔직히 DNA 검사는 맞으니까. 그런 현장을 보여주는 거는 정말 최악으로 슬프고 비참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병부대에 가냐 안 가냐, 장애 등급을 받냐 안 받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에는 다치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군생활을 할 때는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계속 조심하는 게 좋아요.